71세 박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를 눌렀습니다. 제 아들을 신고합니다. 화려한 저택, 성공한 사업가 아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집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며느리 팔에 멍, 손자가 중얼거리는 이상한 암호, 그리고 깊은 밤 엿들은 수상한 전화.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였습니다. 과연 박미수는 친아들을 경찰에 넘길 수 있을까요? 모성애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골목길을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미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웅장한 저택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그녀에게는 이 모든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3층짜리 화이트톤 저택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박미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아들 김태영이 나타났습니다. 45살의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릴 적 그 순수했던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김태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태영아? 박미순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를 맞이하러 나온 며느리 윤정아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았어요. 38살의 그녀는 예쁘장한 얼굴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박미수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고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7살 증손자 민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 박미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단나. 민우는 박미순의 품에 안기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박미수는 민우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이들은 원래 이상한 말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미수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비싼 가구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전체에서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영이는 사업이 정말 잘 되나 보구나. 박미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김태영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긴장감이 더 묻어났습니다. 박미수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윤정아가 안내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미수는 며느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 집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냉랭한지 궁금해했습니다. 큰아들이 성공했다면 더 밝고 행복해 보여야 할 텐데 모든 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손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호텔 방처럼 개성 없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윤정아가 박미순의 짐을 옷장에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정아야, 박미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너 많이 여위었구나.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윤정아가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박미수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려다봤어요. 잘 정돈된 정원과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왠지 감옥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내려간 박미수는 김태영이 거실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김태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은 조용히 해. 박미수는 아들의 전화 내용이 신경 쓰였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아야, 내가 도와줄까? 박미순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윤정아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때 민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순서로 게임해요? 박미수는 민우를 안아 올리며 물었습니다. 민우야, 그 색깔들이 뭐니? 왜 계속 그 순서로 말하는 거야? 비밀이에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김태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야,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김태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민우는 순간 움츠러들며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다. 태영아, 박미순이 손자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앉아있는 네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김태영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윤정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영아, 요즘 사업은 어떠니? 박미순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김태영이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을 위해 오신 거니까 편히 쉬세요. 일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박미수는 아들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김태영이라면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박미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행동, 며느리의 긴장된 모습, 그리고 민우의 이상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박미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박미수는 오랜 세월 키워온 모성 본능이 무언가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수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지만 부엌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으로 보아 윤정아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윤정아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보다 더 깊은 피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아야, 일찍 일어났구나. 박미순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윤정아가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는데 그때 박미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왼쪽 팔뚝에 보라색으로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 정아야,
박미순이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이 어떻게 된 거니? 윤정아는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이거요. 어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미순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님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누군가 세게 붙잡은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니? 병원에 가볼까? 박미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윤정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우가 박미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민우, 잘 잤니? 박미순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물었어요. 네, 민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꿈에서 색깔 게임 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민우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같은 색깔 순서를 반복했어요. 박미수는 아이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우야? 그 색깔들이 뭐니? 박미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민우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윤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급하게 민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화낼 거야. 왜요? 민우가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잖아요. 박미수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7살 아이가 외우고 있는 색깔 순서,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지시.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김태영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어젯밤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김태영이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민우에게 향해 있었어요. 응. 잘 잤다. 박미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영아? 민우가 자꾸 색깔 순서를 말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구나. 김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태영의 반응은 결코 별거 아니라는 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척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민우야, 아빠한테 와. 김태영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께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 민우는 아버지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박미수는 아들과 손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영이 민우를 대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엄격하고 차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김태영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윤정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박미수는 가족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어요. 며느리 팔의 멍, 손자의 이상한 색깔 중얼거림, 그리고 아들의 과도한 민감 반응까지. 김태영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사에 가야 해서요. 편히 쉬세요. 그래. 다녀와. 박미순이 대답했지만 아들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김태영이 나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정아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민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가끔씩 그 색깔 순서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박미수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이 집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가족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모성 본능이 박미순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박미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며느리의 자국과 손자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태영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조심스럽게 계단 위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김태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조였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김태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 박미수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김태영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준비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만 더 줘. 김태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 증거들은 벌써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박미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돈을 준비하라는 말, 증거를 처리했다는 말. 이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발각될 일은 없어. 김태영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박미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비밀스러운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얼마 후 김태영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증거를 처리했다는 말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김태영은 이미 출근한 후였고 윤정아가 민우와 함께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태영이는 언제 나갔니? 박미순이 물었습니다. 일찍 나갔어요. 윤정아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요즘 일이 많은가 봐요. 박미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윤정아는 어젯밤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정아야? 혹시 무슨 일 있니? 박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윤정아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가 시리얼을 먹으면서 또다시 그 색깔 순서를 중얼거렸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박미수는 손자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아이의 놀이치고는 너무 반복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한테 그 색깔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래? 박미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빠의 특별한 번호예요. 아빠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번호? 박미순이 더 자세히 물으려고 했을 때 윤정아가 급하게 민우를 제지했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윤정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박미수는 이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김태영의 수상한 전화, 윤정아의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민우가 말하는 특별한 번호까지. 오후가 되자 박미수는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윤정아가 민우와 함께 낮잠을 자는 동안 혼자서 조용히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의 서재 쪽으로 향했을 때 김태영의 책상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조각들이 책상 모서리에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를 태운 흔적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어요. 재떨이에는 완전히 타지 않은 종이 조각 몇 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서 숫자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영이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재빨리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김태영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그냥 책 좀 보려고 했는데 눈이 침침해서. 박미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영은 서재 쪽을 힐끗 보더니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재떨이를 확인한 후 박미순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김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박미수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김태영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지금의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미수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 태워진 서류들, 그리고 아들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미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수는 일찍 일어나 서재를 다시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영이 출근하고 윤정아가 민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게 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어제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뭔가를 치웠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박미수는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니 평범한 경영 서적들과 소설들이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책들 사이사이에 끼워진 종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미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들을 꺼내 살펴봤어요. 그 중 하나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는 큰 금액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미수는 그 금액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수억 원 단위였거든요. 또 다른 종이에는 색깔별로 분류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빨강 마이너스 1단계, 파랑 마이너스 2단계, 노랑 마이너스 3단계, 초록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즉시 민우가 계속 중얼거렸던 색깔 순서를 떠올렸어요. 이것이 바로 민우가 말한 특별한 번호의 정체구나. 박미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비밀 암호를 무의식 중에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미수는 계속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랍 틈새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내어 보니 금고 설치 완료, 비밀번호 설정 완료라는 메모였어요. 금고? 박미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집 어디에 금고가 있다는 걸까요?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책장 뒤쪽 벽면에 약간 색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 벽지가 최근에 다시 붙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뒤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아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급하게 종이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윤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다. 박미순이 거실로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정아야? 일찍 돌아왔구나. 네,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어요. 윤정아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아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박미순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윤정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박미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박미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김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윤정아는 즉시 박미순의 손을 놓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김태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서재 쪽을 훑고 지나갔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서 뭐 하셨어요? 김태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TV 보고 있었지. 박미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재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김태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박미순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한 권 빌려보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그만두었지. 김태영은 박미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서재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미안하다. 태영아. 박미순이 사과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김태영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박미순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도 김태영이 따라와서 확인했습니다. 윤정아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박미순과 둘만 있을 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김태영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색깔 순서를 중얼거렸지만 김태영이 나타나면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수는 침대에 누워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들, 색깔별 단계 분류,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까지. 김태영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김태영이 박미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수색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박미순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박미순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김태영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방 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김태영이 또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김태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박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김태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계획을 앞당기자. 김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박미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태영이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박미순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미수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태영은 회사에 나갔고 윤정아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어요. 박미순에게는 손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랑 놀이 하나 할까? 박미순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민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민우가 계속 말하는 그 색깔 게임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박미순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비밀인데요. 아빠의 특별한 문을 여는 번호예요. 문을 여는 번호? 박미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빠 방에 있는 특별한 문이요. 민우가 순진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빨강 버튼, 파랑 버튼, 노랑 버튼, 초록 버튼 순서로 누르면 문이 열려요. 박미수는 이제 알았어요. 서재 벽 뒤에 숨겨진 금고, 그리고 그것을 여는 색깔 순서 비밀번호. 민우는 아버지가 금고를 열 때 그 순서를 보고 외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그 문 안에는 뭐가 있는데? 박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런데 한 번 봤는데 종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미수는 민우를 꼭 안아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열어볼 것인가였습니다. 그때 윤정아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정아야, 무슨 일 있니? 박미순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아는 장바구니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박미순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박미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우를 자기 방으로 보낸 후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정아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박미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는 한참을 울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는 새로운 멍이 더 생겨 있었습니다. 어제 생긴 것 같았어요. 태영이가 윤정아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태영이가 저를 때려요. 박미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언제부터니? 박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윤정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영이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문제? 박미순이 자세히 물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윤정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래서 지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박미순은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영의 수상한 전화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들, 그리고 숨겨진 금고까지. 모든 것이 횡령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박미순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서요. 어머님. 윤정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이가 만약 제가 말하면 민우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아이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박미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이제 괜찮아.
박미순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어머님, 윤정아가 박미순을 올려다봤어요. 태영이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어제 밤에 들었는데 누군가한테 증거를 모두 없애고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박미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태영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박미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김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박미수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김태영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박미수는 방 밖에서 아내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박미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김태영이 큰 가방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쯤 후 김태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김태영이 곧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금고 안에는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여 아침을 먹을 때 김태영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김태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언제? 윤정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일 모레. 김태영이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 빨리 떠나야 해요. 박미수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출장이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박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서재의 금고를 열어보기로 말이에요. 그것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박미수는 잠든 척하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지만 박미순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박미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모두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우가 말했던 그 특별한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쪽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버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4개의 색깔 버튼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박미수는 심호흡을 하고 민우가 알려준 순서대로 버튼을 눌렀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보였어요. 박미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회사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수억 원이 김태영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횡령의 명백한 증거였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실패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 같았어요. 채권자들의 독촉장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위한 비행기 티켓과 위조 여권이었어요. 출발일은 이틀 후였습니다. 김태영은 혼자만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박미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불이 켜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순이 돌아보니 김태영이 서재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박미순이 서류들을 들고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회사 돈을 훔치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김태영은 천천히 박미순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김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내 일, 박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는 게 내 일이라고?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김태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빚에 시달렸는지, 그래서 회사 돈을 훔치고 아내를 때렸니? 박미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거니? 김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박미순에게서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미순은 뒤로 물러서며 서류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다. 박미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 김태영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박미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해. 그때 윤정아가 서재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윤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요. 당신까지? 김태영이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윤정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은 멈춰야 해요. 김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박미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태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정아는 민우를 돌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김태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김태영이 거실에 모인 식구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박미순과 윤정아는 긴장한 채 김태영을 바라봤어요. 저는 김태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뭐라고? 윤정아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들으신 대로예요. 김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갑니다. 태영아, 너. 박미순이 말하려 했지만 김태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김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니? 박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전 이미 떠날 겁니다. 윤정아가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박미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박미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태영이 출국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말이에요.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범죄자를 감싸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아와 민우를 지켜야 했어요. 이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려면 거짓된 거칠애를 모두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미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곧 김태영이 출국을 위해 집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박미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이. 박미순이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도피하려고 해요. 현재 어디 계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미수는 주소를 알려주고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금고 안의 증거들, 김태영의 출국 계획,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끄는 박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미수는 방에서 나와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어요. 얼마 후 김태영이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태영아. 박미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태영이 돌아봤어요.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나는 너를 말리려는 게 아니야. 박미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는 거다. 김태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박미수는 담담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아가 민우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민우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영은 아들을 보고 표정이 약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가는 거야. 언제 와요? 민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캐리어를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김태영이 멈춰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고 4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어요. 뭐야? 김태영이 얼어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왜? 그는 천천히 박미순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설마. 박미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미안하다, 태영아. 박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김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저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김태영은 잠시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곧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정아가 민우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순이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박미순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박미순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김태영에게 다가갔어요. 김태영 씨 맞으십니까? 회사 자금 횡령 및 해외 도피 시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태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증거물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박미순에게 물었습니다. 박미순은 서재로 안내했어요. 금고는 아직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모든 증거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들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액도 상당하고 위조 여권까지 있으니 도피 시도도 명백합니다. 김태영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미수는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이 타고 가는 경찰차를 지켜봤습니다. 윤정아가 민우를 안고 박미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박미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정아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우가 울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저렇게 가요?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박미수는 손자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잘못을 했단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 아빠 다시 와요?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야. 박미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아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란다. 경찰차가 멀어져 가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수는 윤정아와 민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거짓과 폭력은 사라졌습니다. 정아야,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해. 박미순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윤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박미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밝은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것이라는 걸 박미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2층 햇살이 가득한 작은 거실에서 박미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민우가 작은 방에서 나오며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민우 잘 잤니? 박미순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이지? 네, 민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림 그리기 한대요. 윤정아가 작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윤정아가 다가와 박미순에게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마. 박미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잖니. 윤정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윤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함께 나누는 식사는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래요. 민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랑 엄마 그려줘야겠네. 박미순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도 그려도 돼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순과 윤정아는 잠시 눈빛을 마주쳤어요. 지난 6달 동안 김태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민우야. 박미순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내 가족이니까. 아빠는 언제 와요? 민우가 또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윤정아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 민우는 알아야 해. 실제로 김태영은 구치소에서 박미순에게 편지를 보냈었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편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글에는 후회와 반성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신고하신 것은 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저를 구하려 하신 거였다는 거요. 아침을 먹고 윤정아가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후 박미수는 혼자 작은 베란다에 앉았어요. 화분에 심어놓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나올 때 가져올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집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대부분의 재산은 횡령 피해 보상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박미순과 윤정아, 민우는 거의 빈손으로 이곳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미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이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순이 문을 열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박미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기 방문 날이죠. 어서 오세요. 박미순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주었어요. 정부 지원금, 민우의 교육비 보조, 윤정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박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글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내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지금은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박미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해요.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 세웠고 며느리와 손자를 지켜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결정이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정아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윤정아가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에요. 박미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윤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 민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종이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민우였어요.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사람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 아빠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렸어요. 나중에 다시 같이 있을 수 있죠? 박미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아빠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그날 밤 세 식구는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봤어요. 예전처럼 각자 방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진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잠들기 전 박미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저택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진실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속이지 않았고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어요. 박미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너뜨려야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구원은 고통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된 평화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는 것도 말이에요. 박미수는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과 사랑이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집에 불이 꺼지고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화려함이 아닌 진실로 채워진 소박한 행복 속에서 말이에요.